독일 베를린의 평범한 주부이자 전직 교사인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의 평범한 방문길에서 베를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막힌 광경을 한국인 전통시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에 헬레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하지만 더욱 경악스러웠던 건 그 광경을 마주한 한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평온한 표정이었으니까요. 헬레나가 이 모든 것을 담아 촬영한 영상은 불과 3일 만에 전 세계 2,300만 뷰를 돌파하며 국제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말도 안 돼!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각국 외신들마저 이 영상에 주목했습니다. 과연 독일 여성을 충격에 빠뜨리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시장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독일 베를린 근교 퐁텐블로에 사는 주부 헬레나입니다. 제 나이 52,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저는 새벽 3시, 한국에서 어학연수 중인 딸 레나의 위급한 전화에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너무 아파서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새벽 전화는 늘 좋지 않은 소식이었고 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딸에게 큰일이라도 생길까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혼자 아픈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엄마로서 딸 곁에 있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까지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서 급히 한국행 비행기 표를 검색했지만 당장 갈 수 있는 비행기는 없었어요. 가장 빠른 비행기도 이틀 뒤에야 있었습니다. 그 이틀이 마치 2년처럼 길게 느껴졌고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의 아픈 모습만 떠올랐어요. 밤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온갖 상상을 했죠. 혹시 병이 더 악화되면 어쩌지? 제가 도착하기 전에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딸과는 몇 시간마다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드디어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으로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동안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괜찮을까? 혼자 잘 버티고 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여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딸이 공항까지 마중 나와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딸의 병세는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었고 며칠 휴식을 취하면 된다는 말에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괜히 걱정시켜서. 딸이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딸의 아파트는 서울 외곽의 작은 단지에 있었고 공항에서 딸의 집까지는 딸이 미리 예약해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독일의 우리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와 인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정겨운 느낌도 있었죠. 아파트 단지 곳곳에 작은 상점들이 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이 마치 큰 마을 같았습니다. 한국은 참 깨끗하네. 제가 감탄하자 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딸의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독일식 인테리어와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실용적이고 편안해 보였어요. 딸이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틀 정도 지나자 딸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도 돌아오고 밥도 잘 먹기 시작했죠. 그러자 딸이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한국에 온 김에 이곳저곳 구경해 보는 게 어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관광할 기분은 아니었지만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딸이 어떤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곳이 어딘데? 동네 전통 시장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시장을 봐야 해요. 시장이라고요? 저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독일에서도 마르크트라고 부르는 시장이 있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시장에 뭐가 그렇게 특별해?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딸의 신비로운 미소를 보니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딸의 병명을 빠르게 진단하고 제 불안을 덜어주었다는 사실에 저는 알 수 없는 안도감과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딸 레나가 미리 귀띔해줬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서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둘러보세요. 딸의 말에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놀라울까 싶었거든요. 독일에도 전통시장이 있으니까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독일의 마르크트는 보통 광장이나 실내 공간에서 열립니다. 상인들은 천막이나 간이 부스를 설치하고 물건들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진열하죠. 특히 식품의 경우에는 위생 규정이 아주 엄격해서 모든 것이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하지만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정말 믿기 어려웠거든요. 이게 정말 시장이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제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처음엔 저도 이랬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지구 위의 시장이 맞나 싶었거든요. 독일의 시장이라면 우선 실내에 있거나 최소한 천막이나 파라솔 아래에서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상품들은 반드시 테이블이나 진열대 위에 올려두고 신선식품들은 모두 냉장 진열장 안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죠. 손님이 직접 만져보는 것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길가에 그것도 가판대도 아닌 그냥 바닥에 하얀 천을 깔고 그 위에 온갖 과일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독일에서라면 카데베 백화점이나 슐레스 스트라세 같은 최고급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 길바닥에서 팔리고 있었던 거죠. 한 상자 가득 담긴 딸기들이 햇빛을 받아 루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크기도 제가 독일에서 보던 딸기보다 훨씬 크고 탐스러웠습니다. 빨갛게 잘 익어서 향기까지 날 것 같았어요. 독일에서는 이 정도 크기와 품질의 딸기를 보려면 특별한 농장에서 온 프리미엄 제품을 사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하나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리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고급 딸기가 상자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윤기가 흐르는 큼직한 사과들이 피라미드처럼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어요. 사과 하나하나가 마치 왁스를 발라놓은 것처럼 반질반질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품질의 사과를 보려면 수입 과일 전문점에 가야 해요. 그것도 하나씩 개별 포장되어서 팔리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쌓아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샤인 머스켓이라는 포도였습니다. 독일에서도 최근에 인기를 끌기 시작한 품종인데 최고급 과일이에요. 베를린의 고급 식료품점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프리미엄 포도가 상자로, 그것도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길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딸 레나에게 이게 가능한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딸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수입 과일인 키위와 오렌지, 망고까지 아무렇지 않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특별한 날에만 사 먹던 그런 과일들이 여기서는 일상적으로 팔리고 있다니요? 그것도 길거리에서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은 어떻게 하지?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 먼지는, 위생은 정말 괜찮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독일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드는 의문들이었어요. 이런 최고급 과일들이 길거리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모습에 한국 농산물의 우수성과 풍요로움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생선 코너였습니다. 제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말이죠. 독일에서 생선은 반드시 실내의 냉장 진열장에서만 팝니다. 온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곳에서만요. 베를린의 시장에서도 생선 가게는 따로 실내에 있고 모든 해산물은 얼음 위에 놓이거나 냉장고 안에 보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 물고기들이 노지에 놓인 얼음 위에서 팔리고 있었어요. 물론 천막이 있긴 했지만 개방된 공간이었죠. 커다란 수조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고 있었습니다. 광어, 우럭, 그리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생선들이 힘차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물도 맑아 보였고 물고기들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살아있는 생선을 시장에서 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미 손질된 것들을 냉장 상태로 팔거든요. 신선도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사실 살아있는 생선을 다루는 건 너무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죠. 얼음이 가득 담긴 통 위에는 싱싱한 조개와 새우들이 마치 보석처럼 진열되어 있었어요. 조개들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고 있었고 새우들도 투명하고 싱싱해 보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해산물들을 살 때 정말 조심스럽게 고릅니다. 조금이라도 신선도가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진공 포장되어 있거나 최소한 비닐에 쌓여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실외에서 그것도 완전히 밀폐되지 않은 환경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위생 관리는 철저해 보였지만 독일의 기준과는 달랐어요. 독일이라면 이런 환경에서 신선식품을 파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위생 당국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국 해산물의 압도적인 신선도와 시장의 활력이 독일의 위생관념에 대한 저의 편견을 뒤집었습니다. 시장을 천천히 걸으면서 저는 계속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고급 포도를 길바닥에 늘어놓고 팔고 계셨는데 샤인 머스켓이 한 봉지에 10,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프리미엄 과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과일 가게였어요.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 걸 단번에 알아보시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습니다. 딸이 통역을 해주자 할머니는 반가워하시며 딸기 하나를 따서 저에게 맛보라고 권하셨어요.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시장에서 함부로 시식하는 게 예의에 어긋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정성 어린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 딸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딸기의 달콤함과 신선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먹어본 그 어떤 딸기보다 맛있었습니다.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자연의 단맛이 혀끝을 감쌌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들었죠. 이렇게 좋은 품질의 과일을 왜 길거리에서 파시는 걸까요? 시장을 더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한 생선 가게에서는 거대한 킹크랩이 수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었죠. 한 마리에 200유로는 좋게 넘을 것 같은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고급 해산물이 시장 한복판에서 팔리고 있었어요. 저 킹크랩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알아? 제가 딸에게 물었더니 딸이 가격을 확인하고는 독일 유로로 환산해서 알려줬어요. 독일 가격의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전복도 있었어요. 살아있는 전복들이 수조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북해나 발트해
연안의 특별한 식당에서나 맛볼 수 있는 고급 해산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과일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골라가고 있었어요. 상인들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골라주려고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독일에서는 상품을 함부로 만지면 큰일 납니다. 특히 과일이나 채소는 더욱 그래요. 집게나 비닐 장갑을 사용해야 하고 상인이 직접 골라서 봉투에 담아주는 게 일반적이죠.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시장에 왔는데 포도알을 하나 따서 먹었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독일이라면 상인이 화를 낼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인 아저씨는 오히려 웃으면서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아이가 좋아하네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엄마는 미안해하며 포도를 한 송이 샀지만 전혀 불쾌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시장 내에서 물건을 만져보고 시식하는 것에 대한 상인들의 관대함, 그리고 아이가 과일을 먹어도 웃어주는 모습 등을 통해 한국 사회의 높은 시민의식과 상인들의 인심,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신뢰 문화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채소 코너로 가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상추, 깻잎, 시금치 같은 잎채소들이 그냥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채소들을 반드시 비닐 포장하거나 최소한 물을 뿌려가며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두 싱싱해 보였습니다. 고추, 마늘, 양파 같은 양념 채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것들을 망에 담거나 포장해서 팔지만 여기서는 그냥 더미로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팔아도 상하지 않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딸 레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여기는 회전율이 엄청 빨라요. 아침에 들어온 물건이 오후면 거의 다 팔려요. 정말 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는 동안에도 손님들이 계속 와서 채소들을 사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 과일 가게 앞에 맛보고 사세요라는 팻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손님들이 포도알을 따먹어보고 사과를 한 조각 잘라서 맛보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시식은 특별한 프로모션 때나 하는 거고 그것도 직원이 일일이 나눠주는 방식이죠. 손님이 마음대로 먹어보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다가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더니 옆에 있던 한국인 아주머니가 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이 통역해줬습니다. 맛있으면 사가고 맛없으면 안 사면 되죠. 서로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서로 믿는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장 한쪽에는 먹거리 장터도 있었어요. 떡볶이, 순대, 튀김 같은 한국 음식들을 파는 곳이었죠. 여기서도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음식을 파는 아주머니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모자도 안 쓰고 있었어요. 독일이라면 즉시 영업 정지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결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감 있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손님들과 친근하게 대화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마치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여기 떡볶이 한번 드셔보세요.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도 떡볶이를 권하셨어요. 딸이 통역을 해주니까 더 반가워하시면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떡볶이를 한 입 먹어봤는데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정말 독특했어요. 독일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하지만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제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독일에서 평생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어 보였어요. 저녁에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어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딸 레나가 학교에 간 사이 저는 혼자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어제의 시장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일상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는 작은 상가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놓인 과일 상자들, 그리고 분식집 앞에 진열된 각종 재료들이 모두 야외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산책을 하던 중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외국인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분이었는데 한눈에 봐도 서양인이라는 게 확실했어요. 저처럼 이곳에서는 명백한 이방인이었죠. 이런 낯선 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니까 왠지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새로 이사 오셨나요? 라고 영어로 물으셨어요. 저도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딸을 보러 잠시 독일에서 왔어요. 그러자 그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독일에서 오셨군요. 저는 프랑스에서 왔는데 유럽 사람끼리 만나니까 반갑네요. 라고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서로 자기소개를 하다 보니 그분은 안나라는 이름의 주부였어요. 남편이 한국 회사에 파견 나와서 1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두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한국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한국 경험이 많은 분이었죠. 우연히 같은 외국인끼리, 그것도 유럽 사람끼리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가워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고 안나가 영어로 제안했어요. 마침 단지 안에 작은 카페가 있어서 그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로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문제, 음식 문제, 문화 차이 등등 처음에는 정말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도 겨우 며칠밖에 안 있었지만 벌써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운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안나는 1년 동안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저에게 여러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깊어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안나의 말 속에서 한국에 대한 묘한 우월감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 차이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비판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본 것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독일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놀랐다니까요. 제가 어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안나는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군요. 그리고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아, 그 시장 말씀하시는 거군요. 저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체념했어요. 여긴 모든 걸 밖에 쌓아놓고 파는 나라잖아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안나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경멸적인 톤이 있었어요. 안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위생 같은 건 기대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저도 놀랐지만 알고 보니 그냥 후진국 스타일이더라고요. 독일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안나의 말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도 코를 약간 찡그리면서 못마땅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말이에요. 신선식품은 반드시 냉장 진열장에서만 팔아요. 온도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철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라고 영어로 말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안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은 더 심해요. 어떻게 그런 걸 먹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사달라고 하는데 정말 곤란해요. 어떻게 그런 비위생적인 걸 먹이겠어요?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안나의 목소리에는 거의 혐오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의 시장 풍경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안나처럼 무조건 비판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뭔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 건강해 보이던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안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위생 문제는 심각할 거예요. 단지 운이 좋아서 큰 사고가 안 난 것뿐이죠. 독일에서는 이미 100년 전에 금지된 방식들이에요. 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안나는 계속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를 비판했습니다. 시장도 시장이지만 전반적으로 위생관념이 부족해요. 음식점에서도 반찬을 재활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말 충격적이죠.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지만 안나의 말이 다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안나의 말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혼자서 다시 시장에 가서 더 자세히 관찰해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시각으로 좀 더 비판적인 눈으로 한국의 시장을 바라보겠다고 마음먹었죠. 과연 안나가 말한 것처럼 비위생적이고 후진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쯤 저는 혼자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안나의 말을 염두에 두고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시장에 도착하니 어제와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상인들이 막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하나같이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과일들을 진열하기 전에 먼저 바닥을 깨끗이 닦고 있었어요.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쓸고 그 위에 새하얀 천을 깔고 과일 박스들을 가지런히 정렬하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을 배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 아주머니는 딸기를 하나하나 직접 들여다보면서 상한 것은 골라내고 있었죠. 약간이라도 무른 부분이 있으면 따로 빼내서 다른 통에 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안나가 말한 비위생적인 모습일까요?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딸기 가게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왔던 분이시죠? 아주머니가 한국어로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손님들 중에서 어떻게 저를 기억하시는 거죠? 저는 딸이 알려준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왔었어요.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늘은 더 좋은 딸기가 들어왔어요. 새벽에 딴 거라 정말 신선해요. 그러시면서 딸기 하나를 따서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딸기를 먹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달고 신선한 맛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품질의 딸기를 먹으려면 정말 비싼 돈을 주고 특별한 곳에서 사야 했거든요. 용기를 내서 아주머니께 물어봤습니다. 딸이 가르쳐준 한국어와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질문했어요. 이렇게 밖에서 팔면 위생은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제 서툰 한국어를 이해하시고는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 아침 깨끗이 청소하고 구청에서도 정기적으로 검사 나와요. 무엇보다 신선한 걸 빨리 팔고 남은 건 절대 다음 날 안 팔아요. 그러시면서 자랑스럽게 덧붙이셨습니다. 여기서 장사한 지 30년인데 단 한 번도 문제 생긴 적 없어요. 신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번 믿음을 잃으면 장사 끝이에요. 아주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과일을 파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의 신뢰도와 도덕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시스템이었던 거죠. 시장을 더 돌아다니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생선 코너에서는 아저씨가 물고기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싱싱하지 않은 것들은 따로 빼내고 있었어요. 손님이 없을 때도 계속 얼음을 갈아놓고 물을 갈아주면서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더군요. 독일 분이시죠? 어제 봤어요. 생선 가게 사장님도 저를 알아보셨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외국인 한 명을 다 기억하시다니요? 우리 생선 정말 싱싱해요. 오늘 새벽에 노량진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아저씨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어요. 채소 가게에서는 할머니가 시든 잎사귀들을 정성스럽게 따내고 계셨죠.
상추 한 장, 깻잎 한 장도 꼼꼼히 확인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손님들한테 좋은 것만 드려야죠. 그게 장사의 기본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에는 장사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감귤 가게였어요. 제주도에서 온 귤이라고 하는데 상자 위에 적힌 가격표를 보니 10kg당 3,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프리미엄 과일을 아무렇지 않게 길거리에서 팔고 있었어요. 저는 상인 아저씨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비싼 과일을 밖에 놓아두면 도난 위험은 없어요? 아저씨는 웃으시면서 대답해 주셨어요. 여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간혹 아이들이 장난으로 만지작거리는 경우는 있지만 훔쳐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이 너무 정직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거스름 돈을 더 받았다고 돌려주러 오는 분들도 계시고, 과일을 실수로 떨어뜨리면 미안하다고 돈 내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쯤 시장이 가장 붐빌 때를 관찰해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과일을 만져보고 골라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무도 훔쳐가거나 망가뜨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실수로 과일을 떨어뜨린 손님이 미안해하며 그 과일 값을 내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포도알을 하나 따먹었을 때도 엄마가 즉시 사과하며 포도 한 송이를 사가는 것을 봤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한 할아버지가 생선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선을 고르시다가 거스름 돈을 더 받으셨는데 집에 가서 확인하고는 다시 돌아와서 초과분을 돌려주시더군요. 생선 가게 사장님도 당연하다는 듯이 고맙다고 인사하시고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도덕성과 신뢰 수준에 새삼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도 관찰해 봤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놀라고 신기해하다가 점차 감탄하는 표정으로 변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한 미국인 관광객은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언빌리버블 이라고 영어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일본인 관광객 가족은 시장의 활기찬 모습에 감탄하면서 자기네 나라보다 더 자유롭고 인간적이라고 일본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저는 마지막으로 과일 가게 몇 곳을 더 둘러봤습니다. 하루 종일 관찰한 결과 안나가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 가게에서는 손님이 산 과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아무 조건 없이 바로 교환해주는 것도 봤습니다. 독일에서는 한 번 산 과일은 문제가 있어도 교환이 어려운데 말이죠. 또 다른 가게에서는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미리 비닐을 준비해 두는 모습도 봤어요. 비가 오면 즉시 덮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남은 과일들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팔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철저히 구분하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약간이라도 상한 과일들은 따로 모아서 푸드뱅크나 동물원에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느꼈던 감동이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한국의 시장 문화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와 질서의식 그리고 상인들의 투철한 프로 정신이 만들어낸 정말 특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안나가 본 것은 겉모습뿐이었고 정작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독일의 엄격한 규제와 제한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장치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레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하루 종일 시장에서 경험한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딸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가 드디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네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놀랐지만 이제는 이런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고 좋아요.
그러면서 딸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이런 경험을 페이스북에 올려보는 게 어때요? 독일에 있는 친구들도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을 테니까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그리 자주 사용하는 편도 아니었고, 과연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안나 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시장에 가서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딸이 스마트폰 사진 찍는 법을 자세히 알려줬거든요. 시장 상인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몇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길거리에 쌓인 고급 과일들, 정성스럽게 진열된 채소들, 그리고 상인분들의 밝은 미소까지 모든 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다가 한 가지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손수레에 고구마를 가득 싣고 오셨는데 그냥 길가에 세워두고 잠시 화장실을 가셨어요. 손수레에는 아무런 잠금 장치도 없었고 지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독일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돌아오면 손수레가 통째로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손수레가 기울어질까봐 똑바로 세워주고 가시더군요.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장면도 목격했어요. 한 과일 가게에서 손님이 10,000원짜리를 내고 1,000원어치 귤을 샀는데 주인 아저씨가 바빠서 거스름 돈 주는 걸 깜빡하셨어요. 그런데 손님이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저씨, 거스름 돈 안 주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도 정직하게 돌려받으러 오신 겁니다. 시장 곳곳에서 이런 신뢰의 장면들을 계속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채소 가게에서는 셀프 계산대라는 팻말이 있었는데 손님들이 직접 돈을 내고 거스름 돈을 가져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채소 다듬느라 바쁘셔서 이런 방식을 택하신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해도 문제 없어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10년째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문제 생긴 적 없어요. 오히려 동전 더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놀라운 신뢰 사회였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시장 안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딸 레나가 추천해준 칼국수집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식당 입구에 김치며 깍두기가 큰 통에 담겨 있고 손님들이 알아서 덜어먹는 시스템이었어요. 독일에서는 모든 음식이 개별 접시에 담겨 나오고 추가하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물도 셀프였다는 거예요. 정수기가 한쪽에 있고 컵도 직접 가져다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공짜예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주인 아주머니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어요. 그럼요. 밥 먹으면서 김치랑 물은 마음껏 드셔야죠. 칼국수 한 그릇을 시켰는데 양이 정말 푸짐했어요. 독일에서 이 정도 양이면 적어도 20유로는 받을 텐데 여기서는 7,000원, 그러니까 5유로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맛도 정말 훌륭했어요. 진한 멸치 육수에 쫄깃한 면발, 그리고 아삭한 김치까지 곁들이니 정말 완벽한 한 끼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또 놀라운 걸 봤어요. 계산대 옆에 사탕 바구니가 있었는데 드시고 가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오후에는 시장 근처의 전통차집에 가봤습니다. 딸이 한국의 전통차를 경험해보라고 추천해준 곳이었죠. 차집에 들어가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산대 옆에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는데 양심 요금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울 때는 손님들이 알아서 차값을 넣고 가는 시스템이었어요. 정말로 이게 가능해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차집 주인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넣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을 믿으면 사람들도 그 믿음에 보답하는 법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집에서 나와 다시 시장을 둘러보니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질서해 보일 수 있는 이 시장이 사실은 높은 수준의 신뢰와 질서로 운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상인들과 손님들 사이의 믿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정직한 거래 문화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으로 처음 갔던 딸기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한국 시장 정말 좋아요. 사람들 다 친절해요. 라고 말씀드리니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독일도 좋은 나라잖아요. 각자 다른 방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서로 믿고 사는 게 편해요. 아주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한국의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신뢰를 나누고 정을 주고받는 삶의 공간이었어요. 독일의 엄격한 규제와 시스템도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한국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방식도 충분히 훌륭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릴 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 시장의 진짜 모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특히 안나처럼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신중하게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로 먼저 썼다가 딸의 도움을 받아 영어로도 번역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저는 지금 한국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독일의 카데베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 과일들을 길거리에서 팝니다. 그것도 아무런 보안 장치 없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난은 어떻게 막지? 위생은 어떻게 관리하지? 하지만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요. 실수로 떨어뜨린 과일 값을 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스름 돈을 더 받으면 돌려주러 다시 와요. 이게 바로 신뢰의 힘입니다. 독일에서는 모든 것을 유리장 안에 넣고 CCTV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둡니다. 왜일까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국의 시장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 독일인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뢰와 정직함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어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직접 경험해 보세요. 진짜 문명이 무엇인지를요. 글과 함께 제가 찍은 사진들도 올렸습니다. 길거리에 쌓인 고급 과일들, 상인들의 따뜻한 미소, 활기찬 시장 풍경들을요. 글을 올린 후 처음 몇 시간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몇 명의 친구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간단한 댓글을 다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공유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10개, 20개 정도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 보니 100회가 넘어가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믿기 어렵네요. 저도 한국 가봤는데 정말 그래요. 놀라웠어요. 우리 독일도 배워야 할 점이 많네요. 이게 진정한 선진국인 것 같아요.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 글에 크게 공감하며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다음 날 경찰서에서 찾았어요. 현금까지 그대로 있었죠. 한국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두고 내렸는데 영무원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독일이었다면 절대 못 찾았을 거예요.
반면에 한국을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은 정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셨죠. 길거리에서 고급 과일을 말도 안 돼요. 사진이 진짜예요? 조작 아니에요? 독일에서는 1분도 안 돼서 다 없어질 텐데. 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도 제 글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딸 레나의 한국인 친구들이 공유하면서 한국어로 댓글을 달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딸이 번역해줘야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댓글에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제 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시니 감동이에요. 우리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자랑스럽네요. 독일 문화도 배울 점이 많아요. 서로 좋은 점을 배우면 좋겠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깜짝 놀랄 일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한 언론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딸이 전화를 받고는 흥분해서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엄마, 한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엄마 글이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대요. 제 페이스북 글이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기자분이 직접 인터뷰를 요청하셨지만 저는 아직 한국어를 못해서 딸이 통역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분은 제가 한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질문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독일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동안 관찰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 경제라는 것을요. 신뢰 경제요? 네. 한국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파는 것 같아요. 상인과 손님이 서로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이죠.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예요. 기자분이 제 표현을 무척 인상 깊어하셨어요. 인터뷰는 계속되었습니다. 독일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독일은 시스템으로 통제하지만 한국은 신뢰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 방식이 더 인간적이고 따뜻하다는 건 확실해요. 혹시 부정적인 면은 없었나요? 물론 처음에는 위생이나 도난 문제가 걱정됐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독일보다 더 깨끗하고 정직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제 페이스북 글은 더욱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공유수가 1,000개를 넘어서더니 이틀 만에 5,000개까지 올라갔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에 사는데 여기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네요. 한국이 그렇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니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라고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과일 하나도 체인으로 묶어 놓는데 한국은 정말 다른 세상 같아요. 라고 영어로 댓글이 달렸어요. 도쿄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신뢰 문화는 그 이상이네요. 놀랍습니다. 라고 일본어로 쓰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특별했네요. 이런 신뢰 문화를 계속 지켜나가야겠어요. 독일분이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후에는 독일의 한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스러웠지만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안나 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페이스북 글이 화제가 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오후, 저는 아파트 단지 앞 카페에서 딸 레나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나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오더군요. 표정이 평소와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어요. 저는 안나를 보자마자 며칠 전 시장에서 확인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안나는 자리에 앉더니 조금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헬레나 씨, 페이스북에서 글을 봤어요. 설마 그게 당신이 쓴 글인 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놀라운 변화들이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